북한이 스위치를 내리자 남한 전체가 꺼졌습니다. 1948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시절 북한은 남한의 전기줄을 손에 쥔 채 흔들 수 있었습니다. 공장도, 발전소도, 철도도 전부 북쪽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1970년대까지 북한 주민 소득이 우리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는 굶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동안 그들은 왜 스스로 망했을까요? 완벽한 패를 쥐고도 자멸한 나라의 진짜 이유.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해방의 순간, 한반도의 운명은 기묘하게 갈렸습니다. 일제가 남기고 간 유산은 대부분 북쪽에 몰려 있었고, 압록강과 장진강을 막아 세운 대형 수력 발전소들, 흥남의 화학비료 공장, 청진의 제철소가 그 증거였습니다. 이 시설들이 뿜어내던 연기는 북한이 단순한 농업 지역이 아니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죠. 당시 한반도 전체 발전 용량의 90% 가까이가 북쪽에 집중돼 있었고, 남한은 북쪽이 전기를 끊으면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실제로 1948년 5월 북한은 그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의 공장이 멈추고 가정의 불이 꺼졌죠. 공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철도망도 북쪽이 촘촘했고 지하에는 석탄과 철광석이 묻혀 있었으며 기술 인력도 북쪽에 더 많았습니다. 해방 직후 북한의 공업 생산 비중은 한반도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었고 어떤 기준으로 봐도 북한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남한이 맨손으로 폐허를 줍던 시절 북한은 이미 굴뚝에서 연기를 피우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역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좋은 인프라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지워버렸고 일제가 깔아놓은 레일 위에 올라탄 경제는 빠르게 달렸지만 그 레일을 새로 놓는 법은 끝내 배우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처음부터 선택한 모델은 소련식 중공업 우선 정책이었습니다. 소비재보다 철강과 기계를, 시장보다 경액을 앞세웠고 인프라의 유산 위에 통제경제라는 설계도를 덧붙였습니다. 이 선택이 처음에는 실제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10여 년 만에 다시 공장을 돌렸고 1960년대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당시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출발이었죠. 그러나 성장의 속도 아래에는 구조적 균열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빌린 돈으로 지은 공장, 공짜 원조로 돌아가는 생산 라인. 그 토대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는 지형을 들여다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북한의 지형은 묘하게도 경제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국토의 80%가 산악지대이고 평야는 서해안 쪽 좁은 띠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북한의 경작 가능한 땅은 그 축을 따라 얇게 깔린 삐 하나에 불과합니다. 농업 기반은 처음부터 취약했고 그래서 북한은 땅 대신 공장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산을 뚫어 터널을 만들고 강을 막아 전기를 뽑아냈으며 평지에는 공장을 세웠습니다. 지형의 한계를 의지로 돌파하려 했던 것입니다. 1956년부터 시작된 천리마 운동은 그 의지의 결정체였습니다.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전설 속 말의 이름을 딴 이 운동은 사실상 국가 단위의 야근 강요였습니다. 노동자들은 더 빠르게, 더 많이 생산하도록 독려받았고 실제로 숫자는 올라갔습니다. 1960년대 북한의 연평균 성장률은 20%를 웃돌았고 평양에는 아파트가 들어섰으며 지하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남한이 아직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 평양 시민들은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연료가 무엇이었는지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련은 원자재와 설비를 거의 무상으로 지원했고 중국도 전쟁 채무를 탕감해주며 뒤를 바쳤습니다. 북한 경제는 스스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외부에서 수혈받는 구조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천리마가 달리는 트랙 자체를 남이 깔아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1970년대 들어 균열이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의 지원이 점차 유상고래로 전환되자 북한은 서방에 손을 내밀었고 유럽과 일본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하기 위해 외채를 끌어당겼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보보 자동차 800대를 들여왔고 서독과 프랑스에서는 공장 설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빚을 갚을 외화를 벌 수출 산업이 없었습니다. 결국 1970년대 중반 북한은 서방 채권단에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국제금융망에서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천리마는 빠르게 달렸지만 달리면 달릴수록 빚이 쌓이는 트랙이었습니다.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였고 그 방향을 결정한 건 지형이 아닌 권력의 선택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남북의 경제 규모가 역전됐습니다. 조용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죠. 남한은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포항제철을 세우며 수출 산업의 뼈대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북한은 그 속도를 군비로 맞받아치려 했습니다. 국가 예산의 30% 안팎을 국방비로 쏟아부었고 그 돈은 공장 대신 미사일로, 도로 대신 지하 군사시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전 세계의 남한의 성장을 생중계했고 북한은 자존심이 끓어올랐습니다. 이듬해 평양에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열었는데 지금 돈으로 수조 원이 단 한 번의 행사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더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상 105층짜 미디어 호텔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완공되면 세계 최고층 호텔이 될 것이라 선전했지만 외화가 바닥나면서 콘크리트 골조만 남긴 채 멈춰버렸습니다. 국가의 허세가 시멘트로 굳어버린 그 뼈대는 이후 수십 년간 평양 하늘을 흉물처럼 찌르고 서 있었습니다. 남한은 같은 시기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외채를 끌어들이되 수출 산업에 집중 투자했고 빚을 갚을 달러를 스스로 벌어들이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그 돈을 소비와 체제 선전에 썼고 갚을 방법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습니다. 같은 빚이라도 어디에 쓰느냐가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만든다는 것. 북한은 그것을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그동안 우호 가격으로 들어오던 원유와 원자재가 갑자기 국제시장 가격으로 청구되기 시작했고 외환은 없었으며 대안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외부 수혈에 기대온 구조가 한순간에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천리마가 달리던 택은 처음부터 남이 깔아준 것이었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북한에 들이닥친 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후퇴였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에너지 공급이 끊기자 공장이 멈췄고 공장이 멈추자 비료 생산이 중단됐으며 비료가 사라지자 농업이 무너졌습니다. 하나가 쓰러지자 그 뒤에 줄지어 선 것들이 도미노처럼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1995년 대홍수가 덮쳤습니다. 이미 바닥을 드러낸 식량 창고에 최후의 일격이 가해진 것입니다. 북한은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숫자는 훨씬 잔혹합니다. 추산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서울시 인구의 일부가 식량이 없어 사라진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국가 배급망은 사실상 붕괴했고 주민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장마당이었습니다. 장마당은 처음엔 고목 한 켠의 작은 물물 교환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되자 장마당은 빠르게 커졌고 북한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물건을 떼다 팔고 가격을 흥정하고 이윤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철저히 억누였던 시장의 본능이 생존의 이름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역사상 가장 처참한 시기에 가장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싹을 틔웠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이 흐름을 체제의 위협으로 읽었습니다. 장마당이 커질수록 국가의 통제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정권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화폐 개혁을 단행해 국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교환하되 교환 한도를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장마당에서 힘겹게 모아온 주민들의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분노한 민심이 들끓었고 결국 북한 당국은 이례적으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당국이 물러선 것이 아니라 경제 대신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핵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생존을 배우는 동안 평양의 지도부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핵 개발에 투입된 돈은 정확히 공개된 적 없지만 전문가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로 추산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하면 숨이 막힙니다. 주민들이 굶는 동안 미사일이 하늘로 올라갔고 병원약이 떨어지는 동안 핵실험이 반복됐습니다. 국가가 선택한 생존 방식과 주민이 감당한 생존 비용 사이의 간극은 어떤 숫자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이였습니다. 교육도 무너졌습니다. 한때 북한은 높은 식자율과 무상교육 체계를 자랑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는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붕괴하면서 학교 건물은 난방이 끊겼고 교사들은 월급 대신 텅 빈 약속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대신 농장 동원에 불려갔고 교과서보다 삽을 먼저 쥐었습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성장했고 그 공백은 이후 수십 년이 지나도 쉽게 메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더 깊은 문제는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평생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배급표 하나로 식량을 받고 국가가 정해준 직장에서 일하며 국가가 배정해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어느 날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념이 아니라 생존이 우선이 되는 순간 체제에 대한 믿음은 소리 없이 증발했습니다. 장마당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대한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정권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고치지 못했을까? 아니, 왜 고치려 하지 않았을까? 답은 구조 안에 있습니다. 개혁은 곧 통제의 이완을 의미했고 통제가 풀리면 권력의 토대가 흔들렸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길과 권력을 지키는 길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 이 체제는 언제나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주민의 삶이 그 선택의 청구서를 받아든 셈이었고 그 청구서는 지금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정말 북한만의 문제였을까요? 다른 나라들의 경험에서 실마리가 보입니다. 북한의 궤적을 이해하려면 비슷한 조건에서 다른 선택을 한 나라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역시 전쟁의 폐허 위에서 출발했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채택했으며 외부 원조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1986년 도이머의 개혁을 단행하며 시장을 열었고 외국 자본을 받아들였습니다.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논리를 수용한 것입니다. 북한과 베트남은 출발 조건이 닮았지만 개혁의 문을 열었느냐, 걸어 잠갔느냐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베트남에도 부패와 불평등의 그늘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민들이 굶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이 개혁을 거부한 이유는 단순한 이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김일성 이후 구축된 권력 체계는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시장의 확대는 곧 정보의 유통을 의미했으며 정보가 흐르면 통제가 무너진다는 두려움이 모든 개혁 시도를 막았습니다. 장마당이 커질수록 단속이 강화됐고 외부 문물이 들어올수록 국경 통제가 더 촘촘해졌습니다. 스스로를 가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핵 개발을 선택한 순간 북한은 정상적인 무역과 투자의 경로를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외화를 벌 방법은 더욱 줄어들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해외 노동자 파견이나 광물 수출마저 제재의 그물에 걸렸습니다. 핵은 체제를 지키는 방패였지만 동시에 경제를 질식시키는 덫이기도 했습니다. 방패와 덫을 동시에 쥔 채 북한은 고립의 깊이를 스스로 더해갔습니다. 결국 북한의 실패는 지도자 한 명의 악함이나 주민의 나태함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인프라의 유산을 자생력으로 전환하지 못한 구조, 개혁보다 통제를 선택한 권력의 논리,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을 떠안은 주민들의 침묵이 중첩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착된 구조 안에서 변화의 씨앗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땅 아래 작은 균열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을 경험한 세대가 이제 북한 사회의 중심 연령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아닌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몸으로 배운 세대입니다. 배급표가 아니라 흥정으로, 충성심이 아니라 계산으로 하루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은 그 윗세대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다릅니다. 외부 정보의 침투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국경을 틀어막아도 USB 하나가 국경을 넘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산 DVD와 드라마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북한 내부 깊숙이 퍼져 있습니다. 당국이 이를 반사회주의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단속이 심해질수록 외부 콘텐츠에 대한 갈망은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화면 속 세상과 자신의 현실을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 비교는 말없는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제 구조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경제개발구를 지정해 외자 유치를 시도했고 일부 기업소의 자율 경영의 여지를 허용했습니다. 완전한 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시장의 문법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장마당을 없애려다 실패한 경험이
오히려 현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셈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변수는 인구입니다. 탈북자 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늘었고 이들이 외부에서 전하는 정보는 다시 북한 내부로 역류합니다. 한 사람이 국경을 넘으면 그 가족은 바깥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됩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는 선전 방송보다 훨씬 강력하게 파고듭니다. 변화는 혁명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느리게,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멈추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체제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흐를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억눌릴지 그 갈림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70년은 결국 하나의 교훈으로 압축됩니다. 아무리 좋은 출발선을 가져도 그것을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지 못하면 유산은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발전소와 공장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스스로 굴리는 법을 배우지 않았고 성장의 과실을 주민과 나누는 대신 권유의 토대를 다지는 데 썼으며 개혁의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움이 가능성을 눌러버렸습니다. 인프라가 아니라 선택이 운명을 갈랐습니다. 한국에도 이 이야기는 남일이 아닙니다. 압축 성장의 이면에 쌓인 부채, 특정 산업과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불균형, 그리고 단기 성과를 위해 미래의 청구서를 미루는 습관은 북한의 실패와 다른 언어를 쓰고 있지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경제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다수가 신뢰를 잃는 순간 그 균열은 생각보다 빠르게 구조 전체로 번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북한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장화당 세대는 잘하고 있고 USB는 국경을 넘고 있으며 핵은 체제를 지키는 동시에 경제를 옥죄고 있습니다. 변화를 향한 압력과 통제를 향한 의지가 팽팽하게 맞서는 지금, 이 균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깨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는 늘 예고 없이 다음 장을 넘겨왔습니다. 북한이라는 멈춰버린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날, 그 바늘이 어느 방향을 가리킬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